예, 그동안에 아주 폭염이 굉장했었는데 다행히 지난 주말부터 비가 와가지고 좀 더위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주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가축들도 많이 피해를 입고 폐사를 하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이 정도 그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런던 올림픽 폐막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참 장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적도 물론 좋았지만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당당하고 국제 수준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참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강해졌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귀국하는 우리 선수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최근에 북중 관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단동에서부터 북중까지 남북 관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녀오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하고 중국 간의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철광산으로 아주 유명한 무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포크레인들이 채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안내했던 사람이 한 3년 전에 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활발하게 채광을 하는 포크레인들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북중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런 지하자원을 수송할 수 있는 철도가 아주 굉장히 많이 새롭게 부설되어 있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다리가 있는 지역에는 쇠관이 다 크게 설치돼서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력이 이제 중국도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북한 인력이 단동에까지 송출돼서 단동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경제 교류에 관련된 공개적으로 많이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합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남쪽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북측하고 대립적 관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런 경제 교류를 현실적으로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북한 인력이 지금 개성공단에서 한 달에 사회보장비를 포함해서 110불에서 130불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미 벌써 인건비가 200불, 300불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노동의 질이 아주 좋으면서 인건비가 중국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인력들이 북한에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고 경제 교류 협력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특히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빨리 신속하게 강화를 해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지금 성단위에서도 북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현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지방정부가 북한하고 교류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는데 이런 경색된 대북 정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기회를 많이 잃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쪽 경제가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아주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가 55%가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민들이 겨우 은행융자를 받아서 집 한 채 장만을 했는데 이 경기가 하강이 되면서 오히려 분양가보다도 더 낮아지니까 실제로 매매도 안 되고 이자 부담 커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들이 서민들 아파트에서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 아파트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반기에 들어와서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도 여러 차례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에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것들을 벌리지 마시고 그동안 해온 일을 차분하게 마무리를 하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전념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자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가 듣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이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13개, 종합순위 5위를 한 것은 우리의 스포츠 국력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북한이 4개입니다. 만약 단일팀이었다면, 통일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금메달과 좋은 성적으로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표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 접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북한의 나징 선봉 특구를 사실상 향후 50년간 개발 운영권을 확보해서 접수하는 셈이 됐습니다. 과거 외국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내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남북한이 합쳐지면 2050년 통일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북한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일해 나가면 2050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지면서 통일 한반도 건설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GDP는 2050년 6조 560억 달러로 세계 8위가 되고 1인당 GDP는 8만 6천 달러로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 높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2050년 통일 한국의 총 인구는 7,350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광물 자원의 잠재 가치는 3조 9천억 달러로 우리 대한민국의 24.3배나 되고 내수의 50%인 북한에서 50%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억 9천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남북관계는 경제이기 때문에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서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수차 접촉을 했습니다. 오늘도 접촉할 예정입니다.
사실 8월 임시국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부 여당이 더 필요합니다. 8월 중에 결산을 해야만이 9월 예산국회를 할 수 있고 국회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필요한 국회이기 때문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도 결산이지만은 개원국회로 합의한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특검,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 우리가 아직 국민 앞에 합의하고 시행되지 못한 것을 위해서도 8월 임시국회의 소집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국회에서 박근혜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박근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지난 8일 부산 장신대가 2013년 신입생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시립대 부산 장신대가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8월 국회를 반값 등록금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미 우상호 최고위원이 이끄는 반값 등록금 포차가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 땡볕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주름을 피워주기 위해서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난 10일 금요일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용역폭력의 실체에 대한 피해자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비단 SJM 문제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KEC, 유성기업, 한국3M, JW, 재능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등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치해복근화된 폭력산업과 이에 대한 MB 정권의 비호 내지 방관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용역폭력이 기업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조직화된 폭력기업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되는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정의가 위협받게 된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 현장의 문제, 폭력 문제, 컨택타스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도 8월 임시국회가 즉각 소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올림픽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12월의 잔치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올림픽에는 금은동 메달이 있었지만 12월의 대선 잔치에서는 2등은 패배일 뿐입니다. 국민들께서 올림픽에 나섰던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의 대선 예비 주자들에게도 관심과 응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좋겠는지 5명의 예비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잘 살펴보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 지도부는 공정하고 역동적인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일 이외에도 우리 민주당이 수권 정당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께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통합과 연대를 실현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야권연대의 대상이었던 통합진보당은 지금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더 큰 연대와 통합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출범 이후 통합만 있고 혁신은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총선 패배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여전히 별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사당화는 더욱더 노골화되고 있고 공천 헌금으로 그 부패상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혼란상은 수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민주당이 조금만 더 잘한다면 당 지지율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과감한 문호 개방과 새로운 범야권 연대를 통해서 더 큰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혁신에 처절한 몸부림으로 새로운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지도부는 더 지체하지 말고 더 큰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모두 말해주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돈공천 장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못해 노골적으로 축소 은폐되고 있고, 특히 새누리당은 이양구 대표가 생뚱맞게 후원의 제도 중 정치자금법을 손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축소 은폐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평소에 비어둔 집에만 하고 정말 살았던 그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그 해운대 집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에서 100여 쪽의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압수수색부터 해라, 이런 요청을 검찰은 노골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제 검찰은 조기문 씨에 대해서 사성 구속영장에 따른 피해자 신문도 3일씩 연기하는 친절한 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끌면서 입맞추기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공천장사, 돈공천에 대한 이 축소 은폐를 위한 수순밟기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정치자금법 후원의 제도를 손보자, 이건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반드시 손을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이 비례대표 대가로 수억 원이 돈이 오간 부정부패 뇌물 사건이지 정치자금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검찰과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눈치 보기에 벗어나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두 눈 붙들고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부족함이 있다면 특검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구태 정치의 본질을 뿌리 뽑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서 여러 최고위원님과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의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이해찬 대표께서 여야정 경제 비책을 수차례 말씀하셨고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추경 편성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정부는 일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민주당의 요구대로 성장률이 2%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 대출이 중단되어질 위기에 있으면서 유럽발 위기에 이 가계부채 위기가 더해지면서 정말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자기 대책을 내놓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은 4년 내내 이 경축사에서 서민을 위하겠다고 했지만 서민은 밑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90조를 깎아주고 세제 개편하는 앞으로 5년 동안 1조 6천억을 거둬들이겠다는 이런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반성하고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15 경축사에서 말로만 이 서민을 위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분명히 내놓을 것.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정말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편성 방침과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될 것이며 당장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경제를 위한 이 추경 편성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도 폭파 발언을 언급하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말로 거짓말이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다가 결국 이 명백한 증거 앞에 이 박근혜 후보 캠프는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5.16 쿠데타에 대한 역사 왜곡에 이어서 또 이번도 역사 왜곡에 대한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버지 박정희와 독재자이자 이 만주군관인 박정희 대통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천박한 인식이 문제인 거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인식으로서는 박근혜 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의 모두만 있겠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때부터 친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유화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최초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미일 군사 해상훈련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복절을 앞둔 시기,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서 한일 축구 대결을 앞둔 시기에 전격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독도 방문을 하기 위한 준비와 기타 여러 가지 누적된 명분을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 또 깜짝 정치쇼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독도를 희화화시켜서는 더더욱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도는 일개 정치인, 한 정치인의 그냥 외교의 하나의 대상이고 또 정치의 대상
양이 엄중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박근혜 후보가 또 사실을 가리려다가 드러난 일 중에 최근에 한일 수교문서 서명이던 1965년 5월 27일 진정으로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나온 대화로 기록된 글이 저희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 문제라고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박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분명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수교협상 체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독도를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는 그런 솔직한 그러나 몰지각한 말을 한 박정희 대통령. 만주에서 독립군 투보를 위해서 만주군관학교를 하겠다고 일본 천황에게 손가락까지 잘라가면서 맹세, 충성을 맹세하면서 만주군관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독립군 토벌대 대장이 돼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친일의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부끄러운 독재자를 아직도 추앙하고 그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왜곡조차 서슴지 않는 박 후보의 태도로서 지금까지 그 부끄러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한편 우리 그동안 스포츠 외교의 후진성이 많이 지적됐습니다만 일본의 군국주의 길을 선수들이 유니폼에 새기고 나온 그런 모습도 그냥 지나치는 국제적인 분위기. 그것은 아마도 정치적인 예민한 사항이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특별히 이것이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 한 오히려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이다라고 하는 스포츠 외교의 그런 룰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비춰볼 때 이번에 박종호 선수에 대한 문제는 좀 저희들에게 걱정스러운 측면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IOC 결정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잘 살펴서 지금까지 해왔던 스포츠 외교의 관례나 룰을 깨지 않고 조사를 통해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점,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참 충격적인 뉴스에 접했습니다. 지난번 0.4% 성장이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지수가 이번 3분기에는 이제 0%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IMF 때 마이너스, 그리고 최근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 거의 0%에 접근했던 과거의 예와 급격히 다른 지속적, 구조적 마이너스 성장 시대의 국민 성장을
국민 소득 성장은, 국민 경제 성장은 이제 골목에서 피부로 느끼던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IMF 부대도 살기 어렵다, 최악이다, 이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못 살겠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공식적인 지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47 공약을 내세워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명박 대통령, 이제 747뿐 아니고 모든 경제는, 본인이 외쳤던 경제는 사기 행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꼭 다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경제 위기를 외부에 돌리려고 하는 경제 정책의 실패를 외인 요소로 돌리려고 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70년대식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돼서 부자 감세와 재벌 특혜 등으로 나라 살림을 망쳐놓은 것이 주범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마지막 임기 정리하는 때 정말 그동안의 사기 대통령이 우려되고 있다라는 그런 많은 세간의 입장을 그래도 좀 씻고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이상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종우 선수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OC 정신은 인류 평화와 통합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국 영토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주장한 것을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언제나 사전에 이 선수가 이 행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IOC의 접근은 좀 과도하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스포츠 외교입니다. 이 문제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이 문제가 어떤 미묘한 문제인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 따라서 우리나라 IOC 위원들이 지금부터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안에는 전문적인 스포츠 외교 역량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IOC 위원들, 평소에 국제 스포츠 외교에 관여해왔던 수많은 인맥들이 총동원돼서 박종우 선수의 보호를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 당국은 IOC 결정과 무관하게 박종우 선수가 연금 및 보역 혜택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 10명 중 4명이 하반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입니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인 68.6%, 약 70%가 이미 1학기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의 40%는 빚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에 시달리고 결국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평균 재학 기간이 9년 4개월에 달하는 대한민국. 이로 인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은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이 아니고 바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인과 동시에 가계부채 절감 정책이고 대학생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에 투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7일 날은 광주에서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대법원은 강제징용과 원폭 후유증에 시달린 이금목 씨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 판시하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운택시 등이 일본 제철 후신인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달이 넘어가지만 정부는 아무런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해방을 이끈 즐거운 기쁜 날이지만 이렇게 일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를 포함한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미진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일제 피해자 지원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벤트용으로 독도를 방문할 때가 아니라 일제 피해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